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전 세계의 시선은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으로 향해 있었죠. 하지만 같은 날 새벽 한반도에는 다른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녘에서 시작된 포성, 강을 건너 남으로 파고드는 군대. (1950년 6월 25일) 이 날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요일이 아닙니다. 1950 브라질 월드컵 개막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축구에 빠져 있던 날,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소련 전투기 조종사들이 중국 군복을 입고 우리 하늘에서 싸웠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이 비밀리에 참전했다는 거요? 교과서는 6.25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북한의 남침, 낙동강 방어선, 인천 상륙작전, 일사 후퇴, 휴전.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절대 배우지 못한 6.25의 진짜 얼굴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기습입니다. 김일성은 생각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그날 서울에서 통일을 선포하면 얼마나 극적이겠는가. 역사나면 6월 말에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6월 25일이었을까요? 첫째, 월드컵 개막일.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브라질로 쏠려 있었습니다. 둘째, 일요일. 군부대도 비상근무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농번기. 농사일을 돕기 위한 귀향 휴가가 대대적으로 실시 중이었습니다. 북한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6월 24일, 하루 전 38선 인근에 야전병원이 설치됐습니다. T-34 전차 242대가 대기 중 보병 10개 사단 13만 5천 명이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요? 같은 날 밤 서울 육군본부 장교클럽에서 창설 2주년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병덕 총참모장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이 건배를 외치고 있을 때 38선 너머에서는 전차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방 사단들의 실제 병력은 정원의 절반 수준, 어떤 부대는 30%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 포성이 울렸습니다. 전방 초소에서 급보가 올라왔지만 서울 지휘부는 또 국지 도발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면 남침을 인지한 건 몇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기습 때 역사상 가장 무방비 상태의 방어요. 결과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늘에서 싸운 소련 조종사들입니다. 1951년 4월, 압록강 인근 상공. 미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적 조종사들 실력이 장난 아니다. 2차 대전 일본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 공군의 주력기는 소련제 15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해방된 지 고작 5년, 제대로 된 비행학교도 없었어요. 그런 나라의 조종사들이 어떻게 미군 베테랑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단 말입니다. 미군 조종사들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이 아니었습니다. 소련 공군 제60 사전투 비행군단. 2차 대전 최고의 에이스들로 구성된 정예부대였습니다. 지휘관이 이반 코제두프, 연합군 역사상 최다 격추 기록 보유자입니다. 60대를 떨어뜨린 전설이 직접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에이스 예브게니 페펠랴에프는 한국 전쟁에서만 23기를 격추했습니다. 미군의 최신의 F1 플육 세이버를 상대로. 하지만 소련은 공식 참전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필요했죠. 조종사들은 중국군 군복을 입었습니다. 전투기에는 중국과 북한 마크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무전은 반드시 중국어로 하라. 문제는 러시아인들이 중국어를 못했다는 겁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 모국어가 튀어나옵니다. 미군 도청병들의 헤드폰에 러시아어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과의 직접 충돌은 핵전쟁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기묘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소련군의 규모요? 전투 비행 6만 3천회 이상, 유엔군 항공기 격추주장 1,309대. 이 숫자는 소련 붕괴 후 공개된 기밀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버즈 올드린, 1969년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가 6.25 참전 조종사였습니다. 그가 격추한 미그 15 2대, 그 조종사들이 소련군이었다는 사실을 수십 년 후에 알았습니다. 2024년 6월, 푸틴이 평양에서 공식 시인했습니다. 74년 만에 인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2차 세계대전 태평양보다 많은 폭탄입니다. 숫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3만 5천 톤. 한국전쟁 3년 동안 한반도에 투하된 폭탄의 총량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2차 대전 태평양 전역 전체 폭탄량이 약 50만 톤입니다. 도쿄, 대공습, 필리핀, 이오지마, 오키나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4년치를 합친 게 50만 톤입니다. 한국전쟁은 3년입니다. 한반도 면적은 일본보다 작습니다. 더 좁은 땅에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특히 처참했던 곳이 원산입니다. 동해안 항구 도시였죠. 미 극동공군 기록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원산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같은 꼴이 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원폭은 한 발로 끝났지만 원산은 휴전 그날까지 3년간 매일 폭격당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불지옥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의 주요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 기록에 따르면 공습 사망자만 28만 명 이상. 1950년 12월부터 북한 주민들은 땅 위에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방공호, 동굴, 지하 갱도.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왜 그렇게 지하시설에 집착할까요? 평양 지하철이 왜 지하 100m가 넘을까요? 핵무기 개발에 왜 올인할까? 뿌리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3년간 불지옥을 경험한 트라우마. 다시는 저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공포. 그게 70년 넘게 북한 체제의 DNA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평화헌법 일본의 비밀 참전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 전쟁을 포기한다. 무력 행사는 하지 않는다. 2차 대전 패전국의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이 나라가 전쟁에 참가합니다. 6.25가 터지자 메가더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기뢰였습니다. 북한이 주요 항구에 기뢰를 대량 설치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면 제거가 필수였습니다. 메가더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지? 일본이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해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가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극비리에 응했습니다. 소해 특별부대 1200명이 파견됐습니다. 원산, 흥남, 인천, 남포, 한반도 전 해역에서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전사자도 발생했습니다. 1950년 10월 원산에서 소해정이 기뢰에 접촉해 승조원이 전사했고 12월 흥남에서는 수송선 폭발로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을 함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평화헌법 국가에서 전투 중 사망했다는 게 알려지면 파장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미 국립공문서관 기록에 따르면 일본 민간인 60명이 최전선에 참전했고 인천 상륙작전에는 일본인 첩보원도 투입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 우익 일부가 이 참전의 대가로 한반도 재식민지화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실제로 얻은 것은 컸습니다. 첫째, 전쟁 특수. 미군 군수품 주문이 수십억 달러. 폐허의 일본 경제가 단숨에 부흥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전에 6.25의 기적이 일본에서 먼저 일어난 겁니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국제사회 복귀. 셋째, 자위대 창설의 명분. 한반도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동안 일본은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납북된 대한민국의 두뇌들입니다.
6.25 때 납북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최소 8만에서 최대 10만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대한민국 최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 9개 국어를 구사한 어학천재, 납북 후 병사했습니다. 정지용, 향수의 시인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납북 후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인보, 국학의 대가, 박열, 천황 폭사를 계획했던 독립운동가. 모두 납북됐습니다. 그리고 조소왕, 삼균주의의 창시자입니다. 임시정부 헌법을 쓴 사람이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뿌리 중 하나가 이 사람한테서 나왔습니다.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조소왕이 서울 성북구에서 출마합니다. 상대가 조병옥, 훗날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는 거물이었습니다. 결과요? 조소왕이 전국 최다 득표로 이겼습니다. 조소왕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진짜 일할 수 있겠구나. 균등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로부터 26일 후 6.25가 터졌습니다. 서울 함락이 임박하자 정부는 피신합니다. 조소왕에게 연락이 갔어야 하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에 남았고 납북됐습니다. 북한에서 그는 김일성 체제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죠. 1958년 조소왕은 단식투쟁 중 사망합니다. 향년 73세.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언이 통일이 되면 내 유해를 남쪽에 묻어달라였다고. 북한이 데려간 건 단순한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이들이 남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의 무게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6.25는 월드컵 개막일, 일요일, 농번기에 터진 완벽한 기습이었습니다. 둘째, 소련 조종사들이 중국 군복 입고 우리 하늘에서 싸웠고 미국은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셋째, 2차 대전 태평양보다 많은 63만 5천 톤의 폭탄이 쏟아졌고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북한 체제의 DNA입니다. 넷째, 평화헌법 일본이 비밀 참전했고 한반도의 피로 경제 기적을 이뤘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두뇌들이 북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교과서는 6.25를 1950년 6월 25일 시작,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의 대리전이었고 냉전의 첫 번째 열전이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완의 전쟁입니다. 7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휴전선 앞에 서 있습니다. 종전선언도 없고 평화협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알면 같은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6.25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넓혀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